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에 앞서서 우리가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예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교과서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할 거고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한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펼치고요. 가장 먼저 고려의 건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봤었는데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 신라가 지방을 통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신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약해지자 그를 틈타서 새로운 나라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고요. 후백제, 견훤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후삼국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바로 이 후고구려의 사람이었는데 이 왕건이라는 사람, 이 궁예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정치를 했다고 했죠. 관신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의 신하였던 왕건이 왕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세워졌고 이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송악, 개성 지역이라고도 하죠. 지금의 개성, 송악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호고구려가 이 고려로 계승이 되었고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도와 연표로 그때 수업 시간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고려로. 그다음에 고려의 수도를 이 지역, 송악이나 개성 이 지역으로 옮겼다. 위치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와 신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고려 안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지도 옆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후삼국의 통일의 의, 고려의 건국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옛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는 송악, 개성, 그래서 개경이고요. 고구려의 수도 이쪽이 평양이 서경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지금 정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고 옛 고구려의 영토, 만주 벌판까지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자 위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이 고려의 건국 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고려를 세운 왕건, 이 태조, 첫 번째 왕인 태조라고 했죠. 태조의 가장 큰 정책은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본관을 내려준 거, 그리고 호족의 딸들과 혼인했던 혼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심, 백성들에 대해서도 민생 정책을 했죠. 편안하게 하는 노력, 그런 것들, 세금을 낮추는 것,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66쪽으로 넘어갈게요. 고려의 귀족사회의 성장과 변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17쪽입니다. 고려 초기에 이제 나라가 이제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이 광종이 될 수 있겠는데요. 광종의 첫 번째 업적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강제로 노비가 된 누구에 의해서 바이 호족들의 횡포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의 신분인 평민 신분으로 회복시켰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평민이 된다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의미랑 같죠. 그래서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회복시켜주고 나라에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되죠. 반면에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킨 그런 결과를 끼쳤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비들을 동원해서 무기를 쥐어줘서 자신의 개인적인 군사, 사병으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노비가 없어지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죠. 군사적인 기반, 동시에 이 노비들 한 명 한 명이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었죠. 이 경제적,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최종적으로 뭘 했다고요?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게 광종의 노비 앙검법이라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수행평가 때도 나왔었죠. 과거제도는 여러 과목들의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인 소양, 그리고 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왕에게 충성하는 권리로 삼았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들이 아무나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입맛에 맞고 충성하는 사람들만 관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노비안건법이라던가 과거제 모두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품자 광종은 재산을 뺏기도 하고 하면서 제거하기도 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한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성종이었죠. 이 성종 하면은 이제 유학을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학문으로 채택한 왕이었어요. 그게 이 성종 당시의 관리였던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무 28조를 작성한 사람은 바로 최승로이지만 바로 이 시무 28조를 채택해서 실행한 사람이 성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둘의 합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무 28조의 내용이 아래 사료에 나와 있죠. 여기서 선생님 핵심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라 했습니다.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 왜냐? 유교는 중효, 나라를 다스리기 굉장히 편리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로 삼고 동시에 기존의 백성들이 많이 믿던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신의 도리,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종교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최승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성종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종 때 여러 제도들이 정비가 됐었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중앙정치제도였습니다. 이 중앙정치제도가 왜 중요하냐? 고려는 나중에 문화파트에도 나오지만 국제사회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로 코리아죠. 이 코리아가 고려에 처음 이 의미를 뜻합니다. 그만큼 고려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게 이런 중앙정치제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게 이 제도예요. 그래서 중서성이나 상서성 같은 이성 육부제도, 이 중서성은 여러 관리들을 그런 것들을 감찰하고 통솔하고 이런 것들 기능을 했죠. 이런 이성 육부제도는 바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중추원이나 어사대, 삼사 이런 것들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기능 본문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중서문화성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우선 중서문화성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의 기본 틀은 삼성육부입니다. 삼성제도인데 고려는 당나라보다 나라의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적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 중에 특히 메인성이 중서문화성이에요. 그래서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 것이고요. 상서성은 그 아래 육부를 두면서 실질적인 집행을 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자적인 우리의 관청들이 있어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의 관리 그리고 중추원 이런 것들이 특히 군사와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고위 관직에 있는 귀족들이
여기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한 곳이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특히 국방에 관련된 일을 주로 논의를 했고요.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 또는 제도의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나머지 기관들은 상시 있었던 기관이라고 했어요. 항상 있는 기관이지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여기에 기존에 있는 여러 고위 관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다. 이런 시스템이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이었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제도 이런 것들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에도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과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과거제는 유교적인 학식, 한 번 더 나오죠. 유교적 학식과 관리가 될 수 있는 평가를 시험하는 거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었다. 이 과거제라는 루트뿐만 아니라 고려에만 굉장히 있었던 음서제도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들은 시험을 치지 않고 자동으로 관직을 얻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은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게 되고 의미가 약간 사라지게 되죠. 근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루트였다. 5품 이상의 관리들, 많은 그런 관리들이 자기의 자손들을 관직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 그래서 이 음서제도와 함께 공음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음서제는 관직을 얻는 거고, 공음전은 관리라는 이유로, 고위 관직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그냥 받았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려시대에는 지배층은 귀족들이었다. 귀족, 피로 이어지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귀족 사회라는 게 고려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는 특히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세 나라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란과의 관계입니다. 거란과의 관계는 총 3번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1차 침입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죠. 침입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말로써 해결한 거입니다. 그거를 바로 외교적인 담판, 외교 담판이다라고, 담판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판정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이 적들을 돌아가게 한 것이 첫 번째 침입이었죠. 그래서 이때 활약한 사람이 서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과서의 대화문에 이 서희의 말들을 굉장히 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선영이라는 거란의 장수가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는데 고구려의 옛 땅을 왜 침범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름을 고려라고 했고 서경을 중시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소선영을 설득을 했고요. 두 번째로 땅이 우리와 인접해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압록강 연안, 이 앞에 있는 강이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 연안이 원래 고구려, 우리 땅이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고구려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른 이민족인 여진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모시지 못한다. 너희와 교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진을 내쫓아버리면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곽을 쌓고 길이 통하게 된다면 교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진족 핑계를 대면서 이 거란의 공격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강동 육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주를 우리의 영토로 말로 획득했던 굉장히 유능한 그런 관리가 서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그런 속내가 드러나게 되고 3차 침입 때는 거란이 직접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강감창 장군이 이때는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귀주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이야기 그리고 적절한 군사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던 게 이 당시 초반에 우리 고려의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진과의 관계죠. 여진 두 번째로 강성해진 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은 특히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마병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한 별무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특히 기병이 많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별무반을 활용해서 이 여진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크게 정벌을 하고 9개의 성을 획득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여진이 심지어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돼요. 그래서 이 금나라가 돼서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이 금나라가 뭘 요구를 했다? 군신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를 했었죠. 우리 이 학습지로 한번 봤습니다. 지금도 학습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학습지 다같이 펼쳐볼게요. 금의 군신 관계, 신하와 이제 왕의 사이가 되자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의를 표해라 이런 관계죠. 이 사대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즉,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관계라고도 했어요. 네, 이 사대 관계 또는 군신 관계의 요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자겸 그리고 묘청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겸은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진은 강한 나라다. 그리고 지금은 송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기반과 군사력 이런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랑 영토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4대 우리가 임금으로서 모셔야 된다. 즉 실질적인 입장에서 이 금나라의 강성함을 이유로 들면서 4대 관계에 창성을 하고 있었고요. 묘청은 반대로 이 이자겸의 세력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이 이자겸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귀족이었죠. 자기의 딸들을 연속해서 왕가에 결혼시키는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묘청은 신진 귀족이었고 우리 고려가 금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음양가, 바로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도를 이 서경, 즉 평양이죠.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자 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조금 더 북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지금 몬골 귀족들의 횡포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친다면은 온 나라의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하로서 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군신관계, 금이 고려에 압박을 가하여 군신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했을 때 여러 신하의 반대가 있었지만 고려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의 주장에 따라 결국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외 교류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원 고려의 지배 질서 동요 부분 보도록 할게요.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방금 했습니다. 인종 때 이 이자겸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었죠. 이 귀족 사회의 동료, 이런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의 그런 단점, 폐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이자겸의 난 이후로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금에 대한 외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갈등이 일어났고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은 서경을 수도로 옮길 것을 주장하자 또 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발생을 하면서 고려는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게 돼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정변은 쿠데타죠. 정치적인 변란입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기 위한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신보다 무신이 우대받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았던 거죠. 이 무신이. 그래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이들이 난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누가 처음에 장악을 하냐? 초기에 이방과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중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기구였어요. 기존에 있던 문신들의 회의기구가 있고 무신들의 회의기구, 기존의 기구를 활용해서 정권을 장악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60여 년 동안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즉 무신정변 초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다퉜고 기존의 체제인 중방으로 권력을 다스렸다면 향후 60년간은 한 사람이 쭉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한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정치기구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모든 일들, 국가의 중요 정책, 인사, 재정 뿐만 아니라 감찰, 관리들 감찰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전부 다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뭐죠? 바로 이 기존의 교정도감에서 조금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방이라는 겁니다. 이 최우의 아들인 최우가 만든 건데 이 정방을 설치해서 자신의 집에 설치했다고 해요. 모든 인사행정을 여기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 권력 기구를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 천민봉기는 이때 당시에 무신 정권 시절에 더욱더 살기가 힘들었구나 이 정도로만 하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간섭기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제 쳐들어오는 세력이 몽골이었죠. 몽골의 침입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강한 또 기마 민족이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몽골과의 전쟁의 결과예요. 오랜 기간 동안 몽골과의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의 문화재인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석탑 같은 문화 유적이 파괴되었고요. 원을 세운 몽골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했죠. 설명은 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정보를 하려고 설치를 했다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풍습을 인정을 하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이 원나라의 풍습을 전파를 해서 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의 공주의 결혼, 이제 혼혈아가 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실부터 원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원나라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위를 옛날 한자어로 부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부마국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 살펴보고요. 이어서 원간섭기 때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건문세족이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원나라가 얘네들 아바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했던 게 이 건문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문세족은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누렸다. 권력과 가문이 굉장히 센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남의 토지를 막 빼앗고 농장을 경영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자신의 노비로 만들어서 심지어 농장을 경작하게까지 했죠. 무법천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명칭이 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충성한다, 원나라에 충성한다에는 의미를 왕의 명칭에서부터 나타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의 풍습, 이게 몽고풍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변발, 머리 뒤를
앞부분을 다 자르고 머리 닦는 변발, 몽골식 복장은 뭐 소매가 길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결혼식에 있는 족두리 이런 것도 몽골식 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한 고려의 의복과 음식도 고려양이라고 해서 먼 나라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몽고 음식이라고 해서 만두라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설렁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몽골식 그 문화, 그러니까 결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지곤지를 찍는 얼굴에 연지곤지 찍는 전통 혼례 이런 것도 다 그 몽골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몽골의 굉장히 위협적인 문화적인 영향,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반하는 개혁을 했었죠. 특히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으냐면 뭐 정동인성 이문서, 쌍성 총관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것들 용인해주고 정당화해주고 했던 기관들 없앴고 쌍성 총관부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쌍성 총관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우리의 영토로 탈환했었죠. 이 공민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국내적으로 중요한 것,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했다. 이것이 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의 실질적으로 고려에 미치는 악영향,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한 것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한 사람, 노비가 된 사람 양인으로 해방해주는 이런 것들 총 3가지 핵심적인 그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나라의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래대로 되돌려놨던 게 공민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조선 파트 하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고요. 계속해서 문화 파트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130,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문화재가 있는데 바로 직지예요. 직지. 여러분 그리기를 통해서 다른 문화재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봤지만 조금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를 갖는 게 역사책이에요. 책.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직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직지 심체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직지라는 뜻은 고든 뜻을 바로 안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뜻이냐? 마음과 몸에 대해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꿰뚫은 그런 진리들을 곧바르게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기존에는 책을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썼다면 이렇게 고려의 금속 활자로 조각을 만들어서 이 조각들을 한 판에 모아서 종이를 깔고 이렇게 검은 먹을 이용해서 찍으면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대량의 숫자의 인쇄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 기술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에 기록되었다. 이 한 가지 특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문화 부분은 참고를 하고요. 또 특히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또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 삼국사기는 굉장히 사실적인 사실을 위주로 입각해서 객관적인 서술을 했다면 삼국유사는 우리의 민족인 신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해서 특히 당군 이야기, 당군을 국가의 최초의 역사로 서술을 했다라고 했던 게 이 삼국유사의 특징입니다. 당군 신화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다는 거. 그래서 두 책에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려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내용을 한 장 한 장에 정리하면서 시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